인생을 처음 사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저는 자충우돌하며 인생살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인생이라는 닉네임으로 구독자분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반어법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진로를 찾기 위한 9가지 질문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진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른 아이들도 많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런 어른 아이였었고 왕생이었죠. 인생을 왕초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찾게 되었는데요. 그런 진로 찾기 질문을 통해서 오늘부터 하나씩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나만의 진로 찾기를 위한 9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진로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진로 갈등을 많이 했던 장본인이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진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도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진로나 취업이나 인생 고민이 있으시면 제 이름 세자 정철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제가 유추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과목의 이야기의 주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키워드를 제가 총 9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진로 설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 자기를 탐색하고,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욕구를 탐색하는 걸로 하고요. 다섯 번째 시간 관리 전략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여섯 번째 흥미 탐색에 대한 부분, 일곱 번째 강점의 탐색에 대한 부분, 여덟 번째 직업 탐색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경험 쌓기에 이르기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눈에 초점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제가 사진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진로 설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 진로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고민하고 질문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진로 설계 계획하면 좋을까요? 왜 저보고 묻느냐고요? 같이 고민해 보면서 물어보고 답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지 진로를 정하셨나요? 못 정하셨나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면 상담이나 토크쇼를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출발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너무 많이 자신을 질타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대학생의 50% 정도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국인들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들의 진로를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이원석 저자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조금 수정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문이과 지금은 동피합된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문과 이과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경상계열을 가서 잘 나가면 CEO가 되는데 부도가 꼭 나요. 그리고 치킨집을 하죠. 요즘은 이게 이제 커피숍이나 편의점으로 조금 더 늘어났죠. 인문계열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문계 90%는 백수다라고 해서 이태백이라는 말도 유명했었는데요. 졸업도 하자마자 백수가 되고 치킨집을 운영하게 된다. 이런 오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과도 마찬가지죠. 자연계열에 갔는데 어떻습니까? 은둔형 외톨이로 처음부터 안 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과로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체능도 마찬가지로 이렇다라는 사실 우리의 진로의 모습을 정말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지 않을까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진로의 모습이 너무 협소하다는 겁니다. 몇 가지 틀 안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로란 땡땡이다 라고 만약 정의를 내린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제가 포털 사이트에 진로라고 이렇게 검색했더니 모두 소주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진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진로란 땡땡이다. 여러분 뭐라고 정의 내리셨습니까? 강의 듣는 내도록 그냥 쭉 이렇게 다 듣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잠깐 멈추고 생각할 게 있으면 이렇게 기록해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필기구하고 다이어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잠시 정지하시고 항상 그렇게 보십니다. 진로는 항상 실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멈추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문구가 있다라면 여러분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셨다가 또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진로는 대부분 우리는 진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청소년들 때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학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고민이 시작되죠, 그죠? 진로는 인생이기도 하고요. 진로는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겁니다. 진로는 여행이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도 하고 진로는 어떤 정착, 머무르는 걸 수도 있고요. 진로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진로는 일관되게 어떤 것을 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나갈 수도 있겠죠. 진로는 이렇게 취업을 하는 준비 과정이 되기도 하고 직업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이 진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각자가 꿈꾸는 목표, 비전, 어떤 삶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로에는 그렇게 행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로에는 이루지 못한 어떤 노력해야 되는 또 실패에서 비롯되는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로는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로하면 청소는 문제로 폄하하죠. 진로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삶의 모든 길인데 진로는 스펙이나 성적이나 어학 성적이나 여러분 자격증이나 아마 스펙 쌓기로 대학생이 되면 바뀐 것밖에 없죠. 그죠? 고등학교 때는 성적으로 수능 성적으로 등급으로만 보다가 요거 조금 바뀐 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로는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로라는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기 때문일까요? 하나이기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두 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타이머를 안 눌러놔서 타이머 눌러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시간을 안 보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의 모습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죠? 여러분,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아니라, 그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로를 이제 몇 가지 길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직장인이나 그죠, 프리랜서나 창업이나 요 몇 가지 그 중에서도 직업 몇 가지 정도에 너무나 협소하게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진로 갈등과 직업 실질적으로 다양한 직업 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진로 설계란 어떤 말일까요? 저는 대학에서 10여 년 넘게 대학교 저학년만 이렇게, 물론 고학년들도 교육을 해왔지만 저학년 교육을 전담해서 처음에 해왔었는데요. 진로 설계가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한번 저랑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로 설계란 하면 여러분도 같이 문장을 따라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로 설계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자기 분석에 따라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지식, 경험, 역량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과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관을 수립해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계획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그냥 이렇게 읽고 끝내면 안 되시고요. 굉장히 곰곰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진로 수업을 하는 한 학기 수업뿐만 아니라 1년 과정을 모두 압축해서 다 넣어둔 말이거든요.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이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일을 뭔지 모르는 사람이 사실 절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 분석 중에서 뭘 하느냐?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저는 발견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왜 발견하는 거라고 했느냐면 이건 타고난 거기 때문입니다. 재능하고 흥미와 강점을 타고난 걸 여러분이 발굴하시고 개발하시면 대가의 반열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뭘 해도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스케이트라는 아이스 스케이트인가요? 피겨 스케이트인가요? 큰일 났네. 나 욕먹겠는데요. 자기 분야를, 박대한 선수도 마찬가지고 자기 분야를 못 찾으면 대가의 반열로 오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BTS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분야를 못 찾아냈기 때문에 나는 인생에서 실패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정말 10만 명에 100만 명에 한 명인 꼴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굉장히 꾸준하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고요, 학습하고 부닥치는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춰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충분히 이 과정만 성실하게 이행을 하셔도 여러분이 전문가로 도약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분야를 갈고 닦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큰 비전과 그리고 삶의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직업관을 수립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도록 계획하는 모든 활동을 저는 진로 설계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은 진로 설계로부터 시작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 탐색의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류의 선지자들이 해왔던 질문들이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또는 지금 앞으로 하게 될 질문들이 될 겁니다.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사실 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도 이해를 못하게 되고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내가 가진 재능, 흥미, 적성, 성격, 기질, 나의 본성, 인성, 나의 지능, 강점, 약점, 여러분의 욕구와 욕망과 심리와 마음과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못하는 거,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멘탈, 마인드, 이런 관점, 자기 이해와 자기 확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인들의 항목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인간은 도구의 동물이니까 도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성격 유행 검사라든지 적성 검사라든지 제가 만든 멘탈 검사가 있는데요. 멘탈 검사라든지 질문법을 한다든지 인터뷰 기법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탐색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근데 그 주어진 한계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파악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을 꾸준하게 단련하시고 마음도 이렇게 단련해 나가시면서 공부하고 사색해 나가면서 좋은 방법이 일기와 글쓰기를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정말 이제 좋은 방법은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멘토와의 대화, 교수님과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라운 지혜로운 스승이 여러분 내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무시합니다.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고 젊은 날에 저도 그랬었거든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는 단세포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서 울리는 그런 신호들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들을 무시하는 거죠. 계속해서 알람이 울리는 거죠. 왜냐면 제가 많이 잘못하니까. 근데 그 알람들 막 신경 쓰이니까 다 꺼버리는 거죠. 저도 스마트폰에 모든 알림은 다 꺼놨거든요. 제가 필요로 할 때 보면 되니까 괜히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알람을 뭐 끄는 거는 괜찮겠지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알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삶을 나아가야 할 것인지, 당신이 내면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았어 되겠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과 대화하는 방법을 익혀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내리는 평가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걸 패턴이라고도 하고요. 고정관념이라고도 하고, 또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이제 정체성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등하다라는 생각하고 머리가 너무나 아프다, 지능이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내가 다니는 학교도 뭐 수준도 진짜 형편없다. 내가 다녔던 직장들도 진짜 볼품없는 직장이었고 나는 못생겼다는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 잘생겼다. 이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생겼다 이거 하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체력이나 의지력은 되게 약했었고요. 미래는 진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영원히 저는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나는 좋은 직장에 절대 못 들어갈 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계속 미끄러지니까 영원히 나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이제 버림받잖아요. 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갈 수 가치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말로 이생망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평가였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남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는 거냐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내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저는 이 생각을 무려 30대가 넘어서야 했습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요?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서야 조그마한 단칸방에 살면서 나도 노력을 할 수 있어 이런 다짐을 하면서 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털 사이트에 나 검색을 해도 이름이 다 나올 정도로, 책도 10권 이상 쓸 정도로, 방송도 KBS부터 해서 모든 방송에서 고정 방송을 한 2년 정도 이상 해올 정도로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금방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못해왔던, 시간을 낭비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해 나가면서요,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면서 나가거든요. 여러분 역시도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마련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고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어리석고 조금 모자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뛰어나고 여러분들 확 한눈에 막 사로잡고 영감을 불어넣고 인생을 바로 한 번에 바꾸고 이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달란트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발하는 거고, 그 안에 나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거죠. 건강한 자아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리고 있는 잘못된, 이런 제가 내렸던 것처럼 잘못된 평가들을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고요, 이 평가를 바꿔보는 겁니다. 자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개념화된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들, 누군가의 밉상인 딸,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 학생이라는 신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신분, 이런 개념화된 틀이 생깁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잘못된 틀이 생기면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이제 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강한 사회적인 책임과 여러분 삶의 도리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무능한 존재다, 나는 열등한 존재다, 난 영원히 불행할 것이다 라는 이런 형태의 잘못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추고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욕구를 탐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막 무력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가? 게스탈트 좀 어렵죠. 치료 이론이 있습니다. 프리츠 펄스라는 분이 창시했었는데요. 이분은 모든 유기체적
존재, 그러니까 특히 인간이란 존재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정경과 배경이라는 욕구로 이제 구별이 된다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이 이론이 되게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정경이 있고 배경이 있죠.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면 굉장히 이제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존재는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욕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욕망이라는 단어하고 동일시해서 굉장히 나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츠펄스 같은 경우에는 욕구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삶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인간은 모두 자신의 이제 잠재력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걸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잘 지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awareness라고 하는데요. 이걸 영어로 하면 또 깨달음도 되지만, 자각이란 말도 되지만, 명상이란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롯이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든 슬프든 화가 났든 왜 그럴까라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는 것. 이걸 욕구 이론 프리츠펄스는 알아차리는 것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신입생은 캠퍼스조차도 제대로 못 나와본 학생들이 많을 건데요. 이번에 수능시험 치는 학생들 라디오에서 운전하면서 들어봤는데 꿈이 내년에 대학을 입학해서 마스크 안 끼고 캠퍼스를 걸어 다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나이든 선배로서 참 마음이 짠한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소박한 꿈에서부터 여러분이 대학 생활에서 정말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대학 생활이요, 금방 갑니다. 4년이 뭐 스트레이트로 졸업하면 4년이고 조금 길게 가면 저는 10년 만에 졸업했거든요. 물론 저는 직업군인을 4년 6개월 갔다 와서 좀 늦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금방 갑니다. 그 시간조차도 금방 가기 때문에 학교 생활 동안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큰 부분은 인생이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상담할 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더 특히 조심스러운데요. 정말 인생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 그 누구도 사실 답을 줄 수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의하는 겁니다. 누군가 답을 주면 좋겠죠. 그래서 신을 찾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이런 책을 찾아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이걸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게 뭔가.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고 바라는지 모르는데 인생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써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쫙 써보십니다. 네 번째, 이제 여러분의 비전을 수립합니다. 인생에 이제 큰 비전을 수립해야겠죠.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안개 속에 갇혀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방황하고 있다라면 뭔가 가슴 뛰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제가 꿈꾸는 것들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조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반복이 일어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진로 성숙도를 높여야겠다. 올바른 취업 진로자들을 양성해야겠다. 책도 제가 10여 권 썼지만 정말 제대로 된 교사 양성을 위해서 영상으로 이걸 전부 다 내가 죽더라도 그런 영상을 누군가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유튜브로도 올리지만 별도로도 진짜 영상을 제대로 해서 방송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후세대들이 또 배우면서 익힐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또 불타는 사명으로 지금 열심히 여러분 이야기 나누는 것도 그 중에 일부의 파편이고요. 그런 새로운 가슴 뛰는 목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가슴 뛰는 목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진로에서 꿈과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왜 진로에서조차 강조할까요? 방향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없다라면 진로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의도치 않은 역경에 부딪히게 되고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삶의 폭풍우가 여러분을 휩쓸어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운명의 여신에 굴복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주저앉아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위로와 위안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계속해서 절망해서 울려고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일어서셔야 됩니다. 설령 어려운 역경에 닥쳤더라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당당하게 묵묵하게 걸어 나아가는 것이 그게 비전의 힘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30년 후의 미래 일기, 미래 그림 이런 것들을 그려나가는 게 좋겠죠. 제가 여러분하고 직접 만나면 워크샵 같은 거 하면 막 이런 거 사절지, 켄트지 이런 거 그려가지고 막 그리기도 하잖아요. 어렸을 때도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려나가는 거 좋겠죠. 지금도 사실은 잠깐 멈추고 나서 아니면 따로 이렇게 끝나고 나서라도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그죠? 노년에 그림 그리면서 한가로운 곳에서 노년을 즐기는 이런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요. 이 중학생입니다. 이 중학생이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부터 인생의 건축가로서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갈 건지 묘비명과 자신이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까지 이렇게 진로 로드맵을 그려나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보니까 학교에 이렇게 비전 트리 만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만의 또 비전 트리를 만들어서 뭐 상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진로 인생 로드맵도 그려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그려나가 보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마인드맵식으로 한 장 안에 모든 걸 함축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선생님이 자세히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가 젊었을 때 목표가 20억 버는 거였답니다. 20억 버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보통 사람은 평생에도 아마 모으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음반이 히트치고 하다 보니까 금방 20대에 20억이 들어온 겁니다. 부럽죠. 아이고 부러워라. 근데 이제 오히려 기쁠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기뻤는데 너무 좀 절망감이 오더랍니다.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죠.
목표를 너무 빨리 달성해버리고 나니까, 내가 그 다음 목표를 뭘 세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하다가, 내가 돈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I want to live. 그러니까 어떤 수단으로 살아가면요. 이게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I want to live for.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꿈이 되고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엔터테이너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꿈을 품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 딱 끊어야 되는데요. 시간상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원래는 3부작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딱 2부 안에 끊으려고 해서 조금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루고 싶은 꿈 목록 여러분이 멈추고 작성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록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 스마트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꿈을 아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성취가 가능하면서 결과지향이면서 시간이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구체적인 문장으로 한번 그려봤었는데요. 앞에서 막 그림을 그렸다라면 이제는 글로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정철상은 여러분 이름을 각기 이제 쓸 수 있겠죠. 정철상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매일 아침,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하죠. 그래서 아침 6시, 또는 여러분 나름대로 쓰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책을 읽고 측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제가 1년의 책을 100권에서 많이 읽으면 300권까지 읽었거든요. 내게 주어진 일 또는 학업을 성실히 임하면서도 하루 2시간, 측정 가능하죠. 여러분이 나아가고 싶은 분야의 어떤 역량 개발 또는 어떤 학습에 힘쓰겠다. 이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 자기소개서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실천 행동을 지속해 나가면 올해 안에 진학 또는 여러분이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이나 여러분이 나중에 한다라면 창업 어떤 각기 이런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발전된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몇 년 이내에 시한이 설정돼 있죠. 그래서 어떤 성과, 결과지향적이죠. 연구개발이나 매출 향상이나 여러분 브랜드나 어떤 학위 취득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SNS의 구독자나 유튜브의 구독자나 이런 어떤 방송에 출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딱 써보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거 딱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한 기법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회차에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중거에 했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남아있는 5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시간 관리로 한번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로 로드맵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면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학년 때는 진로 탐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로와 더불어서 진로 계획과 생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향성,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하고 출발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탐색,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에 일단 신입생들이라고 하면 적응해 나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과제고요. 구체적으로는 학교 생활에 이렇게 적응해 나가고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비대면 수업이 있었을 때도 그게 대한 적응해 나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누구도 이제 지시하지 않거든요. 제가 목이 많이 쉬었어요. 영상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방 목이 많이 쉰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점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고 그런 봉사 활동이나 여러분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혜택들, 교육과정들 보실 수가 있고, 각자가 이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어떤 자격증은 학교에서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고, 장학금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저도 장학금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물론 저는 성적 장학금은 한 번 받아봤나요? 한두 번밖에 못 받아봤지만, 가난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무이자 대출이 있었어요. 그것도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졸업한 몇 년 후에 이제 돈을 갚아도 되는 거여서 그것도 학교에서 아마 몰랐더라면 제가 못 받았을 거예요. 가난한 형편에 그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런 형태도 보시고 진로 이제 탐색에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렇게 저랑 만나서 한두 시간 만에 다 알기도 어려우니까 학교에 이제 상담실도 찾아보시면서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대외 활동도 하시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여행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자유로우실 거니까 그동안에 국내 여행 많이 하시고 해외 여행 고대에 나가실 거니까 그런 여행 또는 취미 활동 이런 것도 좋겠죠. 그래서 자기를 탐색하고 긍정적인 수립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격, 유형검사, 직업흥미검사, 그리고 책도 이 기회에 좀 많이 읽으시고, 자아 존중감도 높여나가시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1학년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비전을 수립해 나가는 것.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과정들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전부 1학년 때 이렇게 진로 생애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학년이 되면 이제부터 이제 전공을 조금 집중해야 돼서 진로 설계를 해야 되고 기초적인 역량을 쌓아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요. 전공이 이제 세분화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교양 과목만 있다가 가볍게 보다가 2학년 때부터 전공이 들어오면 이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전공이 어렵구나, 흥미가 안 났구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부전공으로 그걸 또 편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편입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될 거고 아마 안에 계신다라면 또 실험이나 연구 활동이나 전혀 다른 분야의 공부를 또 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전공은 대충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은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 탐색을 하고 이제 목표 직업을 조금 탐색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취업 사이트라든지 직업 정보 색 사이트라든지 직업 흥미 검사를 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정보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훨씬 더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능력들,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저학년 때 집중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표, 비전 없었을 때 확고하게 빨리 쌓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다. 영어 점수를 맞춰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전략은 되고요. 경우에 따라 외국어를 포기하는 것도 저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공이 영어였었는데요. 아마 제가 안 했으면 바로 포기했을 건데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놀아야지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좀 양질의 역량을 구축하는데 집중할 시간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라고 하면 또 군대도 이 시기에 갔다 와야 되다 보니까 물론 여러 시기가 있겠지만 주로 2학년 때 제일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요것도 여학생이라고 하면 이때 이제 연수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학생의 활동이라든지 여러분 이제 사회 경험들 쌓는 시기가 중요한 시기가 2학년 되겠습니다. 자, 3학년 때부터는 이제는 실제적으로 진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요. 실질적인 실무 역량도 구축을 하고 소위 말하는 취업 스펙도 조금 최소한은 구축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전공 심화 과정을 거치니까 전공 분야의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관련 부분을 꼭 이제 필수 자격증들은 해야 되고요. 보편적인 자격증은 커말이나 모스, 정보 처리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구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어학 점수도 무조건 다 높이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최저 점수 등급을 보고 모집 공고에서 보시고 목표로 하는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 최저 조건은 갖춰주시면 좋고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 조금 여유 있게 영어를 잘하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나서 실무 역량을 실제적으로 목표로 하는 직업에 들어가기 위한 능력과 역량을 갖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겠지만 여러분 분야의 각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의 역량들을 조교님이나 교수님이나 선배님들 만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이 쌓아 나가는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취업 목표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목표 직무에 따라서 여러분 필요로 하는 그렇게 지식, 기술, 태도, 경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산업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소속된 게 뭐 반도체냐, 제조업이냐, 교육 서비스냐, 유통 서비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 업종의 역사와 흐름들을 보시면서 트렌드도 보시고 그 개별 기업을 분석을 해야겠죠. 목표 기업과 경쟁 기업들 자격 요건 검토하시고 서비스도 기술도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기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은 취업 교과목들이 운영이 되니까 취업 교과목에서 이제 기술적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부분들은 미리 이제 3학년 때 충분히 제대로 구축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캠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학교마다 취업 창업 진로 센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스터디도 하시고 SNS로도 직무 관련한 활동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것이 나중에 씨앗이 되거든요. 이때 3학년 때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4학년 때는 뭐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이 발등에 떨어진 아마 불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구체적인 당연히 진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취업 전략을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커버레터, 모의 면접도 보시고 면접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 토론 면접까지 보시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취업도 저는 취업 명함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요. 취업 명함도 만들어 보시고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도 작성해 보면서 취업 전략을 수립을 해서 경우에 따라 휴학을 하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것도 5학년을 다니는 경우도 전략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건지 말 건지도 이제 설정하셔야 되고 인턴, 알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이제 취업 정보, 목표 기업을 분석을 해서 모집 일정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가고 싶은 기업인데 일정을 놓쳐가지고 못 간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인재상을 보시고 신제품이나 기업 분석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하면 현직자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멈추지 마시고 2학기가 되면 사실 1학기부터 혹시나 모집한다라고 하면 저는 4학년 1학기 때 들어왔던 기업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었거든요. 중소기업이라고. 그래도 중견기업이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는 그 기업에서 준다라는 연봉도 못 받았거든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연봉에 반토막인 회사로,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처음에 4학년 1학기 때 들어왔던 곳에 취업했다라면, 어이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천만 원 더 벌어들였을 건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4학년 1학기 때부터 여러분이 지원하시고, 그런데도 다양하게 직접적인 부분들, 필요로 하는 것들 갖춰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잡는 것이 아니라 1학년 1학기 지금 여름방학 지내셨잖아요. 1학년이라고 하면 1학년 2학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1학년 2학기 이제 겨울방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방학까지 지금 다 세부적으로 넣어놔야 돼요. 학교 생활은요,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과 여기와 축과 방학 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한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생활도 계획을 안 하면요, 금방 갑니다. 그나마 학교 생활에는 학교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일정들 따라가다 보면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방학생활은 무제한의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금방 갑니다. 사실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3달인데요. 그 시간을 나중에 1년에 보면 4달에서요 6개월이잖아요. 그럼 절반 이상을 날려버리면
완전 대학생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방학생활도 아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놀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잡아야 놀 수 있거든요. 물론 아무런 계획 없이 뭐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 이런 시간도 여러분이 특별히 보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그것조차도 그 외에는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째 단계는 이제 흥미 탐색입니다. 나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제 던져야 될 질문들이죠. 어떻게 하면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보고 답하라고요. 제가 일부러 항상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한번 멈춰봅니다. 저는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기 전부터 이 일을 해왔었거든요. 22여 년 전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제가 정말 무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정말 진로 갈등을 많이 하고 직업도 많이 옮겨 다녔던 사람이어서 내담자의 마음을 많이 이제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에게 맞는 직업과 그분들에게 맞는 기업들과 그분들에게 맞는 직무를 제시하고 싶은데 그런 검사가 없을까 하는 게 늘 좀 아쉬웠어요. 그런 검사가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흥미와 적성을 딱 찾아주는 직업.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 영화 카타카라는 영화를 보면 끔찍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DNA를 이제 검사를 해서 우성인자와 열성인자를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연스럽게 사랑해서 태어나면 열성인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직업이 정해집니다. 볼품없는 직업들, 청소나 쓰레기나 제가 또 이 알람을 안 맞춰놨어요. 잠깐만요. 시간을 타이머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흥미와 적성을 바로 이 유성인자가 다 찾아줘서 직업까지 해주는 겁니다. 청소부라든지 온갖 허드렛 일을 열성인자는 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게 열성인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굉장히 크게 반성을 하고 유전자 이제 조작을 합니다. 유전자 조작하는 미래 시대이기 때문에 둘째는 완벽한 유전자 조작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머리도 뛰어나고 우수한 아이가 태어나고요. 실제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우주 비행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각자가 꿈꾸는 직업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이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한 고등학교 아마 졸업할 무렵 된 것 같아요. 그게 때 뭐라고 하느냐면요. 동생 보고 경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수영 경기를 제안하는데요. 저기 보이는 성까지 누가 빨리 가는지 내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태어나서 뭐 형한테 게임을 해가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성인자고 형은 나이만 많을 뿐이지 열성인자라는 생각이 늘 열등인간이라고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하자 하고 이제 게임을 했는데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압도적으로 이제 뛰어나게 가게 됐는데 나중에 형이 서서히 추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발의 차이로 이제 형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어떻게 열등인자인 형이 나를 이길 수 있느냐고 혹시 속임수를 쓴 게 아니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때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너는 우성인자이기 때문에 뛰어난 머릿속에서 이 성까지 왔다가 혹시나 잘못될 걸 생각을 해서 저 성까지 다시 돌아갈 힘을 남겨놓았을 거야. 하지만 난 널 이길 방법이 없어. 열성인자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이 섬에서 죽겠다라는 각오로 정말 온 내 힘을 다해서 쏟았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있었던 거야. 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납니다. 자, 재밌겠죠? 나머지는 이게 20년이 지난 영화인데 지금 보셔도 재밌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꿈을 찾아 나가는 형의 이야기들 보시면 뭔가 울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검사나 너무 완벽한 직장이나 너무 완벽한 직업을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제가 철을 쳐는 느낌을 있어서 송구하지만 이 환상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이 행복한 삶으로, 행복한 직업생활로 이끄는 힘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완벽한 환상을 내려놓는다. 두 번째가 여러분이 그런 이제 지금 안정성이나 다른 사람의 눈이나 어떤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직장, 좋아하는 일보다도 그런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여러분 돈도 많고, 좋은, 꿈꾸는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주 잘 살아요. 머리도 뛰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수가 적더라도 그때 진짜 해보고 싶은 일, 어떤 제약도 없이, 없다라면 해보고 싶은 일,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팔았으라도.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수하면 됐지, 이 바보야.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제가 음치, 몸치, 박치입니다. 슬퍼. 어떻게 됩니까? 어렵겠죠? 내가 하고 싶어도 상대가 싫어하니까요. 실제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막 물건을 집어던지거든요. 때려치우라고.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노래를 하라고 하면 빼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라도 노래는 다 하는데요. 문제는 못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이렇게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가수가 되고 싶었을까? 어렸을 때도 막 그 노래 못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와서 제가 노래 부르는 일도 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목받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들로부터. 저는 되게 이제 버려진 버스에서 살 정도로 가난했었는데요. 바깥으로 와서는 그런 티 안 내려고 친구들하고 막 장난꾸러기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목받고 싶고, 뭔가, 어떤 내 삶에 억압된 삶으로부터 탈출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알면 가수는 안 되더라도 그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강연가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은 눈꽃만큼도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제가 또 진행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제가 아주 유명한 방송에서 고정 출연에서부터 한 2년간 매주 고정 출연을 해서 거의 10여 년 넘게 이런저런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언가 이제 주목받게 만드는 삶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속성을 알면, 여러분이 이 속성과 일에 내가 뭔가 하고자 한다면 근본적인 동기와 속성을 알면 다른 일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하고 싶다면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을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깊은 자기 탐색이고 구체적인 흥미 탐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평소에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어떤 취미나 활동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직업으로 접목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시연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강사 양성 과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전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비전을 이 친구가 다 일일이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콜릿을 이렇게 하나씩 담아가지고 선물했는데 되게 감동했어요. 글씨도 아주 잘 썼어요. 정철상 교수님, 제가 이제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타인의 가치를 높이고 세상의 가치를 높인다가 제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그 이상 이렇게 써놓고 당신의 행복한 꿈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되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SNS에 그날 올렸을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학교 당시 3학년이었는데요. 학교에 이제 공모전에 도전해가지고 2등을 해서 150만원 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휴학생이라고 안 된다라고 나중에 이제 도로 이게 개워내게 되었는데요. 아쉽죠? 그래서 내가 아쉽지 않느냐 하니까, 괜찮대요. 그것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썼던 글이 캘러그래피, 전문 캘러그래피보다 더 잘 쓴 거예요. 제가 그걸 일깨워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 책에 따뜻한 독설에 이 친구가 이제 글을 써줬어요. 따뜻한 글씨를 자세히 보면 햇살이 이렇게 착 들어오는 게 더 보이잖아요. 독설하면 착 칼날이 이렇게 착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느낌에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완전히 이제 커리어 체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 정규직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꿈을 가지면서 캘리그라피 강의도 하고, 실제로 이제 캘리그라피 일을 부업으로 파트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알려지면 안 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쿠엔틴 타란티노, 킬빌에서부터 아주 잔혹 드라마 많이 그리는 영화 감독으로 유명하죠. 그죠? 근데, 원래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는 비디오라는 게 있었거든요. 비디오를 뭘 봐야 될지 사람들 몰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친구가 하면서 비디오 대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보고 싶은지, 뭐,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액션을 좋아하는지, 공포를 좋아하는지, 뭐, 이렇게 멜로를 좋아하는지, 이러면 이 친구가 막 골라주는 거예요. 너무 잘 골라주니까 나중에 영화사에서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영화계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로 황금 종려상까지 받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덕업일치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아시는 마켓 컬리라는 이번에 너무나 더 유명해진 회사죠. 김스라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먹거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어디가 맛있는지, 어느 농가가 좋은지, 어느 농장의 소가 좋은지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직접 식재료를 이렇게 배달을 받는데 되게 좋은데 어떤 식재료는 상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관 상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새벽 배송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고, 그 중에 새벽 배송을 받는 사람 중에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광고 좀 해줄 수 없느냐, 지금은 당장에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대신 아마 스톡 옵션이나 뭐 다른 것들을 줬겠죠. 그러면서 아주 마켓 컬리가 유명해졌고, 이게 이제 1,500억대 연간 매출을 일으키다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조 원대 매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업이 굉장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덕업일치의 한 사례입니다. 까칠한 이 입맛을 그죠? 살려가서 직업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평소에 흥미나 취미생활과 좋아하는 것들, 관심사를 통해서도 직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흥미와 적성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직업 선호도 검사, 흥미를 찾아내는 건데요. 공통된 흥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특성을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워크넷에 가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work.go.kr 아시죠? 적성검사도 여기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이 보시는 검사는 직업선호도 검사, S형이 짧고 L형이 긴데요. 그 외에 이제 직업선호도 검사 외에 생활사 검사, 성격 검사도 나오니까 L형을 보시길 보내드립니다. 보시면 6개가 나옵니다. 아마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못 보신 분들은 학교에서 학교 상담센터나 취업 진로 센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리아색, R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걸 이니셜을 따서 리아색이라고 주로 이렇게 많이 읽는데요.
첫 번째가 현실형 또는 실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되게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것들을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I는 분석하는 것들, 연구하는 것들, 어려운 과제를 이렇게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탐구형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A는 예술형, 독창적인 거,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 창의적인 거, 이런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회형은요, 관계를 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했을 때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직업을 가져야지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은 사회형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관계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이런 좀 그래서 진취형이라고도 하고 리더십 지향형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습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무형 또는 관섭형. 그래서 질서,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유형이라고 하고 정해진 어떤 업무를 수행해내는 이런 일들을 잘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홀랜드 검사를 이제 만든 우리나라의 직업 선호도 검사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흥미와 적성을 찾아내는 방법 제가 정리해드렸죠. 금방 까먹으셨죠. 일단 완벽에 대한 반상을 내려놓고 경험을 하는데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병행해 나가셔야 되고 다양한 유관 검사를 보시고 홀랜드 흥미 유형을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탐색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면 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시고 근본적인 동기를 찾아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가졌었던 여러분 흥미나 관심사가 뭘까? 그걸 어떻게 직업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7번째는 강점 탐색입니다.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저도 나이 30 될 때까지 잘하는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사회생활도 참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에서는 강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장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중에서도 기업은 핵심 강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강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최대한 많이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조차도 무조건 나열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 나열하는 겁니다. 무작위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그런데 이걸 그대로 제출하면, 기업에서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이걸 이제 나중에 나열을 하고 나면, 세 가지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압축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제 거를 가지고 정리한 건데요. 저는 코칭 능력을 제가 첫 번째로 잡습니다. 저는 한 2만 명 정도를, 상담을 해왔었는데요. 대면 상담, 비대면 상담 다 포함한 겁니다. 저도 워낙 또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딱 이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면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패턴이 싹 들어와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탁 들어와요. 머릿속에서. 이게 패턴 인식 능력이 이제 코칭으로 이제 개발된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접근한다라면 상담이나 코칭을 하는 회사에서 저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요? 눈걸 봤는데 패턴이 딱 인식된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식으로 딱 하나를 또 강조해 나가는 겁니다. 쫙 나열하고 하나를 강조해 나가기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법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점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라는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 잭 블랙이 나옵니다. 못생기고 이뚱뚱한 남자는 오로지 늘씬하고 쭉쭉빵빵한 여자만 좋아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송구합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미의 이제 관점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름다움의 관점을 외모로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히게 됩니다. 고장이 나고 엘리베이터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앤서니 로빈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동기부여가입니다. 연간 수익이 3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기절초풍하겠죠, 그죠? 개인 전용 비행기가 있고 피지에 개인 섬이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을 아놀드 슈왈츠가 했던 캘리포니아 주지사 했던 영화 배우 했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세계의 국왕들 이런 사람들을 코칭한다라고 합니다. 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수준 높은 질문이 수준 높은 인생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질문의 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그냥 이쁘고 쭝쭉빵빵하다라는 이런 형태로 틀을 갖추다 보니까 이 친구가 도저히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아름다움이란 뭔가라는 질문을, 사랑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제대로 던지도록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하고, 영화 속에서는 수리수리 마수리 이얏하고 막 머리를 만지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관점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게 질문법이죠. 이게 영화 내게 너무 가벼운 그녀였었고요. 영화 포스터에 보면 그림자가 이렇게 크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저렇게 뚱뚱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200kg까지 나가는 사람인데 친구들은 돌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의 눈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영화는 과장법입니다. 항상 과장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조금 비유법이니까 다르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모로는 너무 아름다운데 친구들이 소개시켜주는데 어떻습니까? 이 주인공의 눈에는 아주 마귀알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설로도 영화로도 나왔던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원래는 장편 소설인데요. 영어로 하면 더 미저러블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이제 담겨 있던 소설이었었는데요. 뭐 정치, 경제, 돈 많고 권력자들 이들만 고귀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아주 고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쓴 소설이었었거든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정말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나중에 장발장이 자기보다 더 위대한 그리고 자기보다 더 고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중에 자베르 경감은 세느강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 그죠? 장발장은 어떻습니까? 조카에게 빵 한 조각 훔쳐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세상이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 세상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부님이 믿어준 것처럼 내가 세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질문을 자기한테 안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 좋은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 가장 큰 문제인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것만 성취하면 취업, 연애, 돈 이런 문제가 하면 모두 문제가 진짜 풀릴 수 있는 것인지, 돈을 버는 삶과 돈을 쓰는 삶을 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삶에서 풀어야 될 정말 진정한 큰 과제는 무엇인지,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은 무엇인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인격과 인품을 갖춰야 하는지, 오늘 내가 당장 선택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스스로 해답을 찾아나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약점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약점을 쭉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만하다. 그러면 이게 강점이 되려고 하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된다고요. 말장난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산만하다라면 그것이 말장난이 안 되려면 에너지원들이 필요합니다. 활발하다, 적극적이다, 에너지가 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덜렁댄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빠르다, 행동가다, 뭐 인간적이다, 차갑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죠? 분석적이다, 이성적이다, 신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눈물이 많다라면 감성 능력이나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열등감이 있다라면 겸손하다, 겸허하다, 성실하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말장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사 지원서에 나중에 보면 자기소개서에 쓰거든요. 말장난이 안 되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정말 산만한 게 활발한 에너지원으로 바뀌려면 그 안에 밝음이 있어야 돼요. 선함이 있어야 돼요. 긍정성이 있어야 돼요. 덜렁대지 않으려면 그 안에 성실함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고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차가운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냥 까칠하게 무조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학습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눈물이 많다. 단지 눈물이 많은 거는 단점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관심과 진정한 동정심이 있어야겠죠. 열등감이 있다라는 것도 그 안에 어떤 삶의 절박함 그리고 성장을 촉진제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높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점을 써보고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이 멈추고 한번 작성해 보시기 꼭 권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인터뷰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이 친구도 좋고, 선배도 좋고, 후배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뭐 SNS에서 만난 분들도 좋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저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카톡이나 문자로 받은 것들을 이미지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인터뷰 질문들을 조금 더 여러분 이미지라든지 또 장점 더불어서 단점이라든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일은 뭐가 있는지 직업 추천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보완했으면 하는 거 좀 아프고 따끔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도 충고도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질문지를 작성해 가지고 만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강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강점, 이렇게 해서 공통된 특성은 뭐가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산맥 타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해왔던 어떤 과거의 경험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제가 만든 여기 도표의 중앙에는 여러분이 369 놀이가 아니라 나이선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마이너스는 0에서 이제 마이너스 5까지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우울했거나 슬펐거나 실패했거나 하고, 위로 이제 플러스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뿌듯했거나 성취했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여러분이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제목만 적어보는 겁니다. 에피소드, 경험, 사건인 부분들을 쓰는 겁니다. 중간에 저기 흰 걸로 쓴 거는 뭐냐면 변곡점이에요. 인생이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변곡점에서 대체로 여러분이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달리는 열차를 세운 남자라고 제가 자기소개서에 쓰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얼마나 전력을 다해서 달려왔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달리는 열차를 선로에서 세워본 적이 있거든요. 뛰어서. 지금은 이제 선로에 뛰어들면 안 돼요. 법적으로. 과거니까 그게 한 15년 전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강점 스토리를 하면 이것이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성 검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강점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적성 검사도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강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6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가는 이유는 시간이 벌써 오버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단칼에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칼에 날려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사실 이 강의도 한 방에 쫙 촬영을 했다가 직업 분야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촬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로를 찾기 위한 질문 9가지 질문을 하고 있고요. 오늘 거의 이제 막판에 머물렀습니다. 8번째 뭘 하고 먹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건데요. 직업 탐색에 대한 고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오늘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뭘 하고 먹고 살지 아마 직장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거고, 만약 학생이라면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직업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건데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던져야 할 질문이겠죠. 나에게 어울릴 만한 직업,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픈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 직업 1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우리나라 시험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다라면 여러분 어떤 직업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가 공무원, 두 번째가 연예인, 세 번째가 선생님, 네 번째가 운동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뭐라고요? 연예인이라고요? 저도 연예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깜짝 놀랐는데요. 학생들이 공무원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사실 프로그램이어서요. 옛날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사실은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대단히 협소하다는 겁니다. 자,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직업을 써서 500개 이상, 500개는 좀 심한가요? 그러면 10분으로 하고 100개 이상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 선물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100개 이상 쓸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없이 말씀입니다. PC도 없어요. 그럼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아마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정보가 대단히 협소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는 시기가요, 2021년 7월 1일입니다. 물론 이건 조금 이따가 영상이 나가긴 할 건데요. 우리나라 직업은 몇 가지 정도가 될까요? 뭐라고요? 500개? 1000개? 만개? 10만 개? 10만 개는 조금 많이 가셨습니다. 10만 개는 전 세계 직업이 10만 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019년 12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점으로 2011년 7월 오늘 시점으로도 그런데요. 16,891개입니다. 자, 여러분 직업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직업이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나요? 네,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직업은 이렇게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업 몇 가지 정도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내가 직업을 찾고 싶다라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몇 가지의 범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도 뭐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고 싶다라면 일단 성적이 상당수위권에 올라가야 있어야 되는 사회 구조적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더 어렵죠. 로펌에 들어가려고 하면 최대한 로스쿨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 과정부터도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 공기업, 몇 가지 직업들을 협소하게 이렇게 범위 안에서는 너무나 선택 범위가 좁아지고 누구나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넓혀보시는 작업이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선택지를 넓혀야 됩니다. 자, 부산 기장의 오시리아 테마파크 조감도입니다. 벌써 이제 공사가 꽤 많이 진행이 되어서 올해 오픈을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테마파크, 뭐 용인 에버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파크 안에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직업을 찾는다라면 3분 안에 몇 가지 정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수업 중에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에 여러분은 직업이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10가지요? 20가지요? 30가지요? 100가지요? 저는 1000가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 아시겠지만 1000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놀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계, 놀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계하거나 디자인하거나 금명하거나 기술자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과학자, 물리,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기구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먼저 이제 시승원도 먼저 탑승해 봐야 되죠. 성객부터 바로 실험할 수 없잖아요. 이런 볼거리 또 여러분 안내해 주시는 분, 이 아름답게 그죠 나무에서부터 디스플레이 조경해 주시는 분, 쇼 연출하시는 분, 마술하시는 분들 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린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수나 또 연기자나 매번 나오잖아요. 끝도 없이 나오죠. 그 다음 여러분 뭐 놀이동산에서 안 먹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비싸도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사, 위생사, 축산업자, 농부 그걸 제공하기 위한 어부 또 식품에 대한 연구원들이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 놀이동산이 막 지저분하게 오랫동안 있는 거 보셨어요? 금방 치운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흐트러져 있어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청결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부에서부터 기기 운전자, 수질 관리, 청소기 제작,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디즈니랜드에 가면 딱 지하 통로가 있대요. 잽싸게 지우고 싹 간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사람이 오겠어요? 알리는 홍보 업무가 필요하겠죠. 언론에 홍보하고 인터넷에 홍보하고 SNS에 홍보하고 그걸 관리하고 또 사진 찍고 인쇄하고 알려나가는 작업 해야겠죠. 그 다음 왔으면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샵 운영을 해야 되겠죠. 판매원이 있죠. 유통업자 그걸 하는 게 있죠. 각종 상품 제조하는 사람들 또 연결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돈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회계사에서부터 사무원에서 신용카드에서부터 은행원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동물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육사, 수의사, 뭐 검역원, 동물 사료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기 때문에 관리해야겠죠.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보통 모르긴 몰라도 큰 데들은 최소한 그죠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도 될 겁니다. 그러면 경영하시는 분, 전문 경영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직원 채용해야 되죠. 급여 관리해야 되죠. 교육해야 되죠. 이런 업무가 모든 게 다 있죠. 또 어떻습니까? 기획하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해야 되고 어떤 행사도 테마별로 계절별로 다르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걸 또 홍보 기획하고 또 국내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해외도 알려서 또 해외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죠. 코로나 뭐 끝나고 나면 훨씬 더 자유롭게 보통 때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타 업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 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AS 정비해야 될 것, 보안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물품 구매하고 주차하고 여러분 뭐 먼 거리까지 운행해 주시는 버스 기사 유니폼들 깔끔하게 입고 있잖아요. 또 외국인들이 오거나 했을 때 통역사, 번역사 알리는 일들까지. 그러니까 대표 직업들만, 대표 할 거리들만 제가 잡아놓고 오른쪽에는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정리해 본 거예요. 여기에서는 100여 가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걸 분파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1000가지 이상 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로는 직업을 찾는 과정도 맞아요. 근데 그것을 포함하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를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놀거리를 제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먹거리를 제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깔끔하게 청소하는 것들 좋아하는 사람인지,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흥미와 적성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부터 먼저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직업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나에게 맞는 직업을 그럼 어떻게 탐색하면 좋을지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첫 번째가 경험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취업 강의하시는 분이나 나와서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경험으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친구 30, 40대 만났을 때는 30대 만났을 때는 진짜 뭘 먹고 살겠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극을 하고 있었거든요. 밥은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일을 30년을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전국의 상이란 상은 다 휩쓸고 프랑스 아비뇽에도 매달 한 달씩 공연도 하고 브로드웨이도 가는 꿈도 이렇게 꾸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시작했던 경험이 이 단순한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인형극의 줄당기기에서 줄당기는 사람이 없어서 알바로 하게 되고, 그 다음 조명도 없어서 조명하는 걸 하게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나의 극단을 운영하는 대표까지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아이고 말도 안 돼. 그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사례야. 나에게 적용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 특수한 사례가 맞아요. 그런 형태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특수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이야기 들으면 그냥 남 이야기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야기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나가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가 어떤 느낌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정보를 인식하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인식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것을 개념화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경험을 하라고 할 때 무작정 많은 경험을 하면 좋은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능동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험의 수는 적어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경험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여러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거나 식당에서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하는 일을 한다거나 인턴을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사가 더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다시 경험을 해야 돼요. 이때 경험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능동적 실험이에요. 그 다음 경험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접근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해서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다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똑같은 방식에서 똑같이 하면 전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죠? 똑같은 걸 투입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 뽀록났네요, 제 지식이. 아인슈타인은 바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능동적 실험을 거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시도와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단순한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경험이면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직업 검사예요. 굉장히 많은 직업 검사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홀랜드 검사예요. 홀랜드 직업 적성 탐색 검사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선호도 검사라고 해서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한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가 있고, 뭐, 버크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직업 탐색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에 흥미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유료 검사를 안 보셔도 괜찮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무료 검사들이 나와 있어요. 성인, 여러분 대학생이면 성인인가 이렇게 아는 부분인데 당연히 성인이죠. 대학생이면 성인 검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 적성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보통 S형, L형, 요게 이제 롱숏이거든요. 그러니까 L형을 여러분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좋긴 합니다. 그 다음 구직 준비도 검사, 창업하고 싶은 분은 창업 적성 검사, 직업 전환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영업 직무 검사, IT 직무, 이런 것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소년이라면 내가 어떤 직업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전공, 그리고 뭐 중학생이라면 어느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지, 계열 검사, 전공 검사,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떨렁 좋은 직업이 턱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로또 맞는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으시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가 워크넷입니다. 너무너무 잘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질문을 던졌는데 초딩이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답변했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워크넷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시기 권합니다. 워크넷 여러분 주소 아시죠? 가장 기본이니까 work.go.kr, GO가 여러분 가버먼트잖아요. 정부에서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다닐 때 비해서 비할 바 없이, 젊을 때 비할 바 없이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안에 보면 채용정보 카테고리가 있고 직업정보, 고용복지, 훈련정보, 인재정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취업뉴스도 여러분이 보시면 딱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내 지역의 주변 채용정보, 뭐 취업 역량 강화, 직업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이 취업 성공 패키지부터 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분, 취업이 필요한 분, 그러면 바로바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채용 정보도 바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잘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직업을 찾는다라고 하면 저기 직업 진로를 보시는 게 좋아요. 자, 클릭을 할 때 그냥 바로 딱 클릭을 해버리면 전체 메뉴가 나와서 오히려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직업 심리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학과 정보가 있고 취업 가이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력 사기 속에서 면접까지 해야 되는지 취업 가이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취업 관련한 뉴스들, 그 다음에 여러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도 굉장히요, 그 어떤 유튜브보다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잘 만들어져 있는데 조회수는 굉장히 작아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오히려 올려놔도 잘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유튜브만 달랑 검색하지 마시고 여기 가서도 좀 좋은 정보들 보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직업 정보라는 저 부분을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업 정보 찾기, 한국 직업 전망, 조금 전에 봤던 한국 직업 사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매년 직업을 업데이트하는데 최근 2년 동안 안 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곧 하겠죠. 그 다음 직업 동영상 VR에서부터 직업인 인터뷰까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그냥 이제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직업 심리 검사가 19종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 성인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직업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디렉토리 검색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과 검색도 할 수가 있고 진로 상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직업 세계에 보면 신직업, 창직, 대상별 직업, 이색 직업, 테마별 직업에서 굉장히 많은 상세한 직업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직업을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분류별 찾기, 지식별 찾기, 업무 수행 능력별 찾기, 통합 찾기, 뭐 신직업 찾기 계속
있어요. 여기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분류별 찾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분류별에서 직업 분류 1차 선택을 해야 돼요. 뭐 관리, 경영, 금융, 보험이 있고 저는 그냥 교육 쪽이 있으니까 교육 연구 클릭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직업 분류가 2차가 나와요. 항목별로 나오면 거기를 또 클릭을 하셔야 돼요. 거기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밑에 보면 교육 연구에 그다음 카테고리의 하단에 대학 교수가 나오고 조교가 나오고 시간 강사가 나오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나오면 쫙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는 이제 대학 교수에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저기를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별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디렉토리 검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직업을 찾습니다. 또 지식으로 찾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영에 관심이 많다, 사무에 관심이 많다, 경제, 영업이나 마케팅 적극적으로 하는 데 관심이 많다, 고객 서비스, 인사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맞는 지식에서 어울릴 만한 직업을 선택을 해줘요. 이런 방식도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 업무 수행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읽고 이해하는 데 뛰어나다, 듣고 이해하는 게 뛰어나다, 글쓰기를 나는 잘한다, 말하기를 누구보다도 잘한다, 수리력이 뛰어나다, 논리적 분석력이 뛰어나다, 창의력이 뛰어나다, 범주와 카테고리를 이렇게 분류를 잘한다, 이런다라면 이런 것들 체크를 해야 하면 업무 수행 능력별로 좋은 직업을 또 추천을 합니다. 어울릴 만한 직업을 추천을 합니다. 최소 7개 이상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가장 한꺼번에 보는 거는 여기 통합 찾기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흥미 선택, 그 다음 지식 선택, 업무 수행 능력 선택, 앞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환경 선택이라는 것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검색하시면 최소한 10개 이상 여러분 선택하셔야지 정확한 데이터들이 오히려 근접하게 나옵니다. 선택하시면 직업이 추천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 흥미 선택에서 6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 또는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 나온 리아색이라고 하잖아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모르면 여러분 선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먼저 검사를 한번 보시는 게 좋긴 좋겠죠. 물론 읽으면서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체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직업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아까 대학 교수다 이러면 이렇게 직업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 아마 다른 직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이제 요약해서 나와요.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뭔지, 필요한 교육, 자격, 훈련 과정은 무엇인지, 보수는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 흥미, 가치관은 어떻게 되는지, 이 직무에서 하고 있는 업무 활동은 무엇인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직업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특히 여러분이 학년이 높다, 지금 취업 전선에 있는 분이다. 사실 학년이 조금 낮은 분이어도 먼저 취업 사이트에 한번 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창업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직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직업 정보는 80% 이상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 있단 말이에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취업 포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그 어떤 포털 사이트 가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인, 자코리아, 인크루트, 스카우트, 벼룩시장 이런 쪽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3군데 정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전공이나 적성이나 흥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일단 무조건 클릭해 보는 거예요. 업종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요. 그냥 이런 업종이 나는 경영계획이 좋다, 뭐가 좋다, 뭐 산업이 반도체가 좋다, 유통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직업군이 있는데요. 그걸 경영기획이다, 뭐 사무직이다, 디자인직이다, 무역유통업직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관심 가는 것 일단 클릭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마구 클릭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업종별, 직종별도 검색을 해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용 공고를 한번 보는 거예요. 기업들이 어떤 채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무작위로 내가 검색한 걸 바탕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용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채용하는지 모집 요강도 나와요. 우리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전공에 어떤 지역에 근무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모집 공고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보셔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원 자격이겠죠. 내가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라면 그 자격을 이제 갖춰가는 거예요. 학교 생활 동안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졸업할 때 그때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특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시험이 있는지, 인적성 검사가 있는지 없는지, 면접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제출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기타 사항들을 미리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접수 일정에서부터 뭐 구직자 Q&A에서부터 이런 거 산업 내에서 이 기업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제품을 다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시면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기업들도 상당히 모르겠다 싶지만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고 관계사가 보니까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무 환경도 복지 환경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전형 절차, 비전이나 그 회사의 중요하잖아요. 내 가치관과 부합하는지, 인재상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취업 전선에 있다라면 맞춤 채용 정보 설정까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거 미리 이력서 자기소개서도 한번 써볼 필요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이제 창직이라고 하는데요. 없던 직업을 만드는 겁니다. 왜 직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직하는 직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일도 20년 전에는 아버지한테 엄청 부지런 들었던 거예요. 대학물이나 나와서 직업 소개서 다닌다라고 혼났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은 굉장히 사실 좋아하시죠. 그런 것처럼 직업은 끊임없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창직에서 5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요건 기회가 되면 아마 유튜브에 다시 올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업을 굉장히 세분하게 깊숙하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해 보는 거예요. 산업이든 어떤 직무든 전혀 다른 분야의 것들을 끌어와 보는 거예요. 이게 융합 또는 통섭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내 직업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직업이 굉장히 트렌디하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내에서 직업들이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4학년 동안 예를 들어서 안 배워도 그 짧은 기간 내에 배울 수 있는 부분, 트렌디한 기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산업화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들, 그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파보면서 창직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5번째는 엄밀하게 말하면 직업을 창조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그 일을 순수하게 즐기는 거예요. 정말 장인들은 자기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게 움푹 빠져서 이제 생활하거든요. 그것이 어쩌면 뭐 많은 연봉과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나의 만족도를, 내 행복감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돼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직업을 찾는 방법 쫙 5개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모르시겠다,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연락처까지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다 담아놨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경험 쌓기.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해보면 좋을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애가 제일 하고 싶더라고요. 대학교 때.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라도 여러분 해보고 싶은 경험들을 한번 다 기록해보시고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수업할 때도 과제물로 이렇게 평소에 안 해봤던 미션들 경험 시도해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시도한 행동이 뭔지, 어떤 결과였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권합니다. 자, 경험은 실제로도 굉장히 유용하다.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하지만 단순한 경험의 나열만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반성적 성찰을 해야 됩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객이 여러분을 안 좋아했다든지, 상사가 여러분을 안 좋아했다든지 하면 왜 그랬을까 하면서 반성적으로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념화를 인식을 하고, 이제 능동적 실험으로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방법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연애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전부 다 방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이게 원래는 콜브의 학습 이론이에요. 학습 이론인데 이걸 이제 경험으로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만큼 경험도 새롭게 시도해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다가왔네요. 선박의 가장 안전한 지대는 여러분 어딜까요? 어디라고요? 네, 항구입니다. 배의 가장 안전한 지대는 항구죠. 폭풍이 몰아쳐도 꼬박 잘 먹고 놓으면 괜찮습니다.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죠. 사람의 가장 안전한 지대는 어딜까요? 집? 네. 집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무균실입니다. 완벽한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지낼 수 있죠.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대한 더 큰 오류가 있습니다. 목적 상실입니다. 배의 목적은 나아가는 겁니다. 바다를 나아가는 거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저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마다 서로 다 다르겠지만 내 목적을 잃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인생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라도 여러분이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서 여러분 자신만의 삶의 여행을 떠나보시길 권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급하게 막 왔는데요. 여러분이 도움되는 것들은 항상 영상도 많이 보시더라도 책도 꾸준하게 읽으시고 책으로도 배움을 권하시길 권합니다. 대한민국 진로백서만큼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어서가 아니라 대통령도 추천한 도서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진짜 진로에서 제가 고민하는 내용들을 진짜 꼬박꼬박 20년의 노하우를 담아서 쓴 글이니까 다른 책도 다 도움이 되지만 꼭 읽어보시길 권해보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거 책 진짜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글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괜스럽게 이걸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 9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기억도 안 나시죠? 첫 번째가 진로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가 자기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네 번째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다섯 번째가 어떻게 시간을 알차게 대학생을 보낼 수 있을지, 여섯 번째가 내가 무엇을 잘할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 일곱째 흥미와 적성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여덟 번째가 사회생활에서 요구를 하는 자격 부분이 무엇이고 경험을 어떻게 탐색해 나가야 될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 연락처니까 궁금하신 거 있거나 따지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의 많이 도움되셨죠? 여러분 차분하게 한 번이 아니라 가능하면 한두 번도 들어보시고 정지 해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 보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